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나를 쳐다보지 마, 입니다. 마이클 로보텀 지음, 북누드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는 딴 남자의 무릎에 머리를 얹은 상태로 죽었다. 차가 우유 수송차와 정면 충돌하고 우유 수송차는 다시 떡갈량말을 들이받아 차체 위로 도토리들이 우박처럼 후두둑 떨어져 튕겼다. 시어러 씨는 팔인가 다리 하나를 잃었다. 나는 엄마를 잃었다. 확률을 비우는 운명이란. 차는 엄마가 섹시한 작은 야수라고 부르던 밝은 빨간색 피에스타였다. 엄마는 그 차를 중고로 사서 아버지가 알던 무허가 절단 공장에서 다시 도색했다. 나는 그날 엄마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왔다. 위층의 선체로 엄마가 후진해 진입로를 벗어나 팅클런의 집, 장미덤불에 가지를 치고 있던 에번스 부인의 집, 고양이 12마리와 함께 사는 밀리센트 잭슨의 모퉁이 집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내 세계가 바스러지고 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마치 엄마가 싸구려 스웨터에 느슨한 실밥 하나를 붙잡고 차림무라 나한테서 멀어질수록 우리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처음은 소매, 이어서 어깨, 다음은 앞판, 마지막은 뒷판. 마침내 창가에 서 있는 내가 벌거벗게 될 때까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말해준 사람은 케이트 이모였다. 물론 전부 다 들려주진 않았다. 7살짜리 어린애한테 네 엄마가 남자 성기를 입에 넣은 채로 죽었다고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세세한 내용은 마치 삼류영화의 구멍이 숭숭 난 플롯처럼, 또는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하룻밤 만에 온 세상 모든 집에 골뚝을 비집고 들어가는가와 같은 질문의 답처럼 대충 얼버무렸다.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 나보다 고학년인 남자애들 몇몇은 나한테 얼른 말해주고 싶어서 안달을 했고, 여자애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깔깔댔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첫날에도 이튿날에도 그 후로도. 대신 안락의자에 앉은 채 혼자 끝없는 말다툼이라도 벌이는 양 입술을 달싹거렸다. 어느 날인가 나는 엄마가 천국에 간 거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니. 그럼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썩고 있지. 그렇지만 지옥은 나쁜 사람들이 가는 데잖아요. 네 어미는 거기 떨어져도 싸. 나는 늘 시어러 씨도 함께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시어러 씨의 성기를 도로 붙여줬는지도 모르겠다. 설마 성기를 우리 엄마랑 같이 화장하진 않았겠지. 어쩌면 인공으로 만들어 달아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체공학 성기라니 왠지 싸구려 포르노에나 나올 법한 물건처럼 들린다. 이처럼 상세한 편린들은 아동기의 기억 대부분이 멀리 사라진 후에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날은 내 마음속에 철썩 들러붙어 감은 눈꺼풀 속에서 일렁이며 빛과 어둠으로 마치 옛날 홈무비처럼 끊임없이 재상영된다. 내가 이런 장면들을 고이 간직하고 지켜온 데에는
아버지가 자신과 나의 삶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지워버린 후에 어머니에간에 남은 것이 너무나 적은 탓도 있었다. 나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파편들에 매달린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상상으로 이루어진 파편들은 보석처럼 빛난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세상처럼 손에 잡히고 분명하며 나무처럼 견고하고 바닷바람처럼 신선하다. 나는 언덕 등성이에 서서 검푸르게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서 첨탑이 비죽비죽 솟은 반짝이는 시내를 내려다본다. 차가운 상공에 가느다란 구름 줄기들이 변폐 자국 같은 흔적을 남긴다. 지붕들 너머로 갑들과 바위투성 해변과 사한 벼랑을 지나 펑파에 달아 모서리가 둥글려진 낙석들이 얼핏 조각상들처럼 보이는 먼 해변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빨리 걷는 사람이 아니다. 시간을 들이고 멈춰서서 이것저것 눈여겨본다. 양, 암소, 새, 말. 나는 소리들을 흉내낸다. 양은 참 수동적이고 심드렁한 동물이라고 생각지 않나? 양의 눈에는 지성이 없다. 개나 말하고는 다르다. 그냥 양털뭉치에 지나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무지하고 레밍처럼 잘 속는다. 오솔길의 굽이 너머는 나무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기다리기 좋은 장소다.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과 칼을 꺼낸다. 한 조각 드려요? 나는 묻는다. 싫어요? 좋을 대로 해요. 계속 가세요. 나는 기다림을 싫어하지 않는다. 인내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때를 보는 행위이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늙기를 기다린다. 어떤 날엔, 아니 대부분의 날에 나는 실망한 채로 귀가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해하진 않는다. 기회는 또 오기 마련이니까. 내겐 낚시꾼 같은 참을성이 있다. 구약에 나오는 욥과 같은 참을성이 있다. 성자들에 관해서라며 모르는 게 없는 나다. 사탄이 어떻게 욥의 가족과 가축을 망가뜨렸고 부유한 욥을 하룻밤새 자식도 없는 무일푼의 거지로 바꿔놓았는지도 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을 탓하려 하지 않았다. 나뭇가지들 틈새로 불어오는 미풍을 타고 소금 냄새와 지붕들에서 말리고 있는 해친 냄새가 풍겨온다. 더 날카로운 바람 한 줄기가 다리에 머물렀다 떠나고 머리 위에 어디에선가 비둘기 한 마리가 단조로운 음으로 구구거린다. 그 후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자 다른 개들도 호응을 해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짖는데 마치 농당을 짓거리거나 공연을 하는 듯하다. 나는 일어서서 마스크를 쓴다.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음낭을 둥글게 감싼다. 내 성기는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꼬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행운의 부적이 되고 싶은지 자기도 모르는 낯선 기생충처럼 따로 노는 것 같다. 손을 꺼내 코에 대고 킁킁댄 후 나무에 몸을 기대고 길을 바라본다. 바로 여기다. 내가 있고 싶은 곳이다. 여자는 곧 올 것이다.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아마도 내일쯤이면.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했다. 삶에서 다른 대부분의 것에는 인내심이라고는 없이 살아왔음에도
낚싯대 끝이나 수면에서 까딱거리는 낚싯줄을 응시할 때만은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몇 시간이고 흘러보낼 수 있었다. 그대, 작은 접시에 생선을 올리게 되리. 그대, 배가 들어오면 생선을 얻게 되리. 잔디에 누우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뭐라고요? 잔디에 누워 계시잖아요. 어떤 형체가 햇볕을 가로막고 서서 나를 굽어보고 있다. 내게는 상대의 용각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윽고 상대가 고개를 들자 눈이 멀듯한 햇빛이 내 위로 곧장 쏟아진다. 표지판 같은 건 없던데요. 내가 눈을 가리면서 대꾸한다. 손 가장자리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누가 훔쳐갔어요. 대학 수희가 말한다. 중산모를 쓰고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었고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대학 타이를 맸다. 60대 남자로 회색 머리카락은 단정히 매만졌지만 눈썹은 손질하지 않았다. 앞 이마를 따라 서로 꼬리를 문 양 눈썹이 마치 송충이 두 마리를 연상시킨다. 옥스퍼드의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는 줄은 몰랐네요. 내가 말한다. 학생애들이 징크스에 목숨을 걸어서요. 수희가 말한다. 어떤 학생들은 머리가 쓸데없이 우라지게 좋아서 하루 자초한답니다. 거짓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희가 손을 내밀어 내가 일어서도록 도와준다. 마치 맞술을 부리듯 외투 주머니에서 부풀 제거기를 꺼내더니 내 어깨와 등을 문지르며 폴드를 떼고 내 스포츠 재킷을 받아들어 주름을 펴준다. 나는 마치 제브스에게 옷 시종을 받는 버디 오스트라도 된 기분이다. 동문이신가요, 선생님? 아니요, 저는 런던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수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더럼 대학을 나왔지요. 고등교육 기관이라기보다는 개방식 감옥에도 가까웠지만요. 이 남자가 과거의 학생이었다니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아니 생각해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다. 1960년대 하트퍼드셔의 작은 기숙학교에서 반장을 맡아 쓸데없이 완장질을 하는 이 남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재수없는 로우나 역겨운 콕스 같은 불행한 별명을 달고 있었겠지. 왜 잔디밭에 누우면 안 되죠? 내가 묻는다. 이렇게 날이 좋은데 태양이 빛나고 새들이 노래하는데 말이죠. 전통이니까요. 수희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투로 말한다. 잔디밭을 밟지 마시오. 잔디밭에 앉지 마시오. 잔디밭에서 춤추지 마시오. 아니면 제국이 무너질지니. 그러기에는 좀 늦었지요. 수희가 인정한다. 우리 확실히 초면인가요, 선생님? 저는 사람을 무척 잘 알아보는 편이라서요. 확실합니다. 수희가 의기양양하게 손가락을 탁 튕긴다. 선생님은 바로 그 심리학자시군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을 흔들고 있다. 조지프 올로클린 교수님 아닙니까? 실종된 여자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셨지요.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말해주지 마세요. 거의 떠올랐는데. 파이퍼. 맞아요. 파이퍼 헤들리. 칭찬이라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지 수희의 얼굴이 환해진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요. 나는 잔디밭 너머 대학 정문 위로 펄럭이는 색색의 깃발과 산문 밖으로 늘어져 있는 평선들을 바라다 본다. 오늘은 학교를 개방하는 날이다. 아주 열띤 분위기에서 테이블과 가판대를 점령한 학생들은 예비 신입생들에게 소개책자를 나눠주며 다양한 강의, 클럽, 활동들을 홍보하고 있다. 정통예일협회와 록음악협회, 그리고 CS, 루이스 협회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퀘스처너리 협회도 있다. 참 길고 복잡하기도 하지. 딸아이가 학교를 둘러보는 중이라서요. 내가 말한다. 아이와 애엄마가 안에 있어요. 잘 됐네요. 수희가 말한다. 따님이 입학제의를 받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처럼 들리길 바라며 머리를 쥐어짠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개비어를 보낼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수희가 인상을 쓰자 눈썹이 꿈틀거리고 휘어져 눈 쪽으로 내려앉는다. 하필 곤란한 순간을 골라 몸이 얼어붙는 바람에 나는 제임스 본드 특유의 웅크린 자세로 멈춰버린다. 물론 총 따위는 없다. 얼굴이 굳어지고 몸은 마치 얼음땡 놀이를 할 때처럼 그대로 멈춰버린다. 괜찮으신 겁니까? 내가 급작스레 답시 움직이자 수희가 묻는다. 갑자기 뻣뻣해지시는 바람에 완전히 시겁했어요. 파킨슨 병이 있거든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통풍이 있지요. 수희는 마치 두 병이 대등한 비교 대상이라도 된다는 토로 말한다. 제 주치의 말로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데다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답니다. 술집 간판인지 불이 난 상황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죠. 10대 아이 둘이 잔디밭 위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수희가 그만두라고 고함을 친다. 존산물을 툭 치며 내게 행운을 빌어준 후 마치 열병식을 하는 병사처럼 양팔을 휘두르며 아이들을 쫓으려고 자리를 뜬다. 정오의 대학 투어가 끝나간다. 나는 문에서 쏟아져 나와 통행로를 헤매는 사람들 털바구니에서 찰리와 줄리안을 찾아 둘러본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기 있다. 찰리가 한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다. 남학생인데 찰리 어깨 너머에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방향을 알려준 듯하다. 남학생은 잊지도 않은 앞머리를 뒤로 넘기고 찰리의 전화번호를 자기 휴대전화에 입력한다. 또 다른 남학생이 몸을 기울이더니 친구의 귀에 뭐라고 속삭인다. 내 딸을 넘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나는 혼잣말로 투덜댄다. 줄리아는 한 테이블에서 소개책자를 집어들고 있다. 흰 리넨 바지와 실크 블라우스 차림에 붉은색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얹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와 별로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 검은 머리에 호리호리하고 곡선미가 있으면서도 살짝 근육질인 운동선수 같은 몸매도 여전하다. 별거 중인 아내들은 저렇게 멋져 보여서는 안 된다.
매력없고 중성적이어야만 한다. 뱃살이 붓고 가슴도 처져야 하는데 내가 성차별주의자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 전 남편들도 그래야 한다. 과체중에 머리는 벗어지고 볼품없어야 한다. 찰리는 헐렁해 보이는 드레스에 닥터 마틴을 골라 신었는데 아마 그리 놀라운 조합도 아닐 터다. 모녀는 키가 거의 비슷하다. 도톰한 입술에 짙은 속눈썹과 V자를 그리는 이마선도 마찬가지다. 딸아이 쪽이 더 따지는 듯한 표정이고 더 냉소적이며 이따금씩 상스러운 말도 쓴다. 하지만 동생이 넷마 앞에서 내뱉지만 않으면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제 11주만 지나면 찰리는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날 것이다. 지난 12월에 옥스퍼드를 비롯해 4군데 대학에서 면접을 받고 1월에 입학 제의를 받았는데 아이는 본인이 어느 학교에 제의를 수락했는지 또는 뭘 공부할 생각인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내심 아이가 A레벨 시험을 망쳐서 다시 쳐야 하는 사태가 오기를 바라고 있음을 최근에 깨달았다. 아버지가 품는 바람치고는 너무 심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찰리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든다. 마치 크라프츠 애견박람회의 혈통견처럼 뛰기 시작한다. 10대 딸을 개에 비유하다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아버지답지도 못하지만 찰리는 좋은 개의 특성을 여러 가지고 있다. 충성심, 지능, 여기에 슬픈 파란 눈이야 더 말이 무엇하랴. 줄리안이 내게 팔짱을 낀다. 발레리나처럼 발끝으로 사뿐사뿐 걷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 뭐하고 있었어? 줄리안이 묻는다. 지역민들하고 잡담 좀 했어. 대학 수의야? 맞아. 친구도 사귀고 보기 좋네. 나는 원래 그런 남자야. 보통 당신은 사람들하고 친교하기보다는 평가를 하잖아. 무슨 뜻이야? 당신을 보면 차를 볼 때마다 후드 밑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는 수리공이 떠오른다고. 줄리안이 웃음을 짓고 나는 비판을 이처럼 놀랍도록 칭찬처럼 들리게 하는 아내의 능력에 세상 감탄한다. 나는 이 여자와 22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별거한 지는 6년째다. 이혼은 안 했다. 희망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지만 나는 샘을 너무 깊이 판 나머지 바짝 말라버렸음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 보니까 어때? 나는 찰리에게 묻는다. 어른들이 가는 호그와트 같아요. 아이가 대꾸한다. 심지어 저녁 식사 자리에 가운을 입고 간대요. 불륜 모자하고 공중에 떠있는 양초는? 아이가 눈동자를 굴린다. 시대에 더 뒤떨어진 쪽은 해리포터일까, 나의 농담일까. 나도 모르겠다. 강가에서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어요. 찰리가 말한다. 가봐도 돼요? 점심 안 먹고? 배 안 고파요. 학교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말한다. 나중에요. 아이가 대꾸한다. 제의를 수락했니? 네. 어디? 아이가 양팔을 뻗는다.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데 넌 뭘 공부하고 싶니? 좋은 질문이에요. 찰리는 나를 놀리고 있다. 자기 생각을 털어놓지 않는다.
아버지의 조언이나 돈이 필요했을 때나 얘기해 줄 것이다. 나는 맨 꼴찌로 알게 될 테고 갑자기 모든 답을 가진 현자 겸 물주가 되겠지. 이따 어디서 만날래? 줄리안이 묻는다. 전화할게요. 찰리가 나를 향해 빈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대꾸한다. 나는 딴 데를 보는 척한다. 아이가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한다. 내가 지갑을 꺼내자 지폐를 미처 세기도 전에 내 손가락에서 20파운드 지폐를 낚아채고 내 뺨에 입을 맞춘다. 고마워요, 아빠. 그러더니 제 엄마를 돌아보고 속살거린다. 아빠한테 물어보셨어요? 쉿. 나한테 뭘 물어봐? 별거 아니야. 틀림없이 둘이서 뭔가 꾸미고 있다. 찰리는 하루 종일 예사롭지 않게 살갑게 굴었다. 내 손, 물론 남은 손을 붙잡고 보폭을 맞춰 걸었다. 둘이서 나한테 뭘 감추는 거지? 줄리안에게서 시선을 돌렸을 때 찰리는 이미 가버렸다. 위풍이 나부끼는 드레스 자락을 손으로 누르며 저만치 멀어진다. 점심때가 거의 다 됐다. 곧 뭔가 먹지 않으면 약효가 다 떨어져서 마일리 사이러스처럼 몸을 베비 꼬게 될 것이다. 어디서 먹을까? 내가 묻는다. 펍. 당연한 걸 뭐하러 묻느냐는 투다. 우리는 석조 아치문을 통과해 세인트 올데이트 교회를 끼고 방향을 튼다. 학부모들, 예비 신입생들, 관광객들과 쇼핑객들이 넘쳐난다. 티셔츠를 맞춰 입은 중국인과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이 화려한 색깔의 우산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브라이즈헤드 재방문이 따로 없네. 안 그래? 나는 가끔 여기가 대학보다는 테마파크에도 가깝지 않나 싶어. 찰리가 당신한테 뭘 공부하겠다고 말했어? 나는 묻는다. 한마디도 안 하던데. 줄리안이 짐짓 무심한 척 말한다. 그 회관에 뭔가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잔디를 밟지 마시오. 또는 부모에게 비밀을 만들지 마시오. 준비가 되면 어련히 말해줄까. 아이가 집을 떠난다니 영 탐탁지 않지만 찰리가 대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아이가 사귈 친구들, 접하게 될 새로운 사상들, 토론과 논쟁, 공짜 술, 파티, 밴드들과 연애, 모두 부러운 것들이다. 교차로에 거의 다 왔는데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시위 행렬이 시내 중심가로 모여들고 있다.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노래를 부른다. 모퉁이에서 경관들 몇 명이 보행자들을 잡아 세운다. 플루트로 양키두드를 연주하는 여자의 옆에서 누군가가 스네어 드럼을 치고 있다. 머리에 분홍색으로 부분 염색을 한 남자애가 내 손에 소책자를 밀어넣는다. 왜 시위를 하는 거지? 줄리안이 묻는다. 스타벅스. 커피 맛이 거지 같다고?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거리 저쪽에 있는 스타벅스 로고가 눈에 들어온다. 까딱까딱 흔들리며 지나가는 포스터들 중 하나에 세금 한 샷 추가요 라고 적혀 있다. 우리는 아파르트 헤이트 반대 시위를 했는데 내가 말한다. 이젠 세상이 변했잖아. 시위대가 움직인다. 무해해 보이는 집단이다. 그들 중 누군가 의회를 날려버리거나
사형수 호송차를 처형대로 몰고 가는 광경은 상상할 수도 없다. 대부분 집안에서 한미천 물러받았거나 조상님 자기를 물려받은 자들이겠지. 30년 후면 저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을 것이다. 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줄리아는 강가의 펍을 고른다. 야외 정원에 장식용 꽃바구니가 매달려 있고 테이블에서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강에서는 너벅선을 탄 커플들이 시들어가는 버드나무 가지들을 헤치며 강구비 바깥쪽에 빠른 물살과 씨름하고 있다. 무리를 떠난 평선 하나가 물결이 있는 수면을 가로질러 잽싸게 달리다 갓대에 붙들린다. 나눠 먹을 전체 요리를 주문하고 나는 줄리안이 마실 큰 포도주 잔과 내가 마실 청량음료를 가져온다. 우리는 잔을 쨍 부딪히며 건배를 하고 잡담을 한다. 느긋하고 평화롭다. 별거 이후로 우리는 줄곧 연락을 이어왔다. 일주일에 2번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딸아이의 일들을 논의했다. 줄리아는 늘 밝고 쾌활하다. 나와 같이 있지 않는 지금이 더 행복한 듯하다. 전처라는 기준으로 보면 줄리아는 꽤 괜찮은 쪽에 속한다. 누구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다. 차라리 바가지를 긁어내고 독살스러운 악처였다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의 결혼을 과거에 두고 다른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대신 나는 매달린다. 2번째 기회, 아니면 추가 경기 시간을 언젠가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버리지 못한다. 스코어가 여전히 동점이라면 나는 행복하게 승부차기를 택할 것이다. 찰리는 계획이 확실히 선 거야? 내가 묻는다. 당신은 18살 때 확실한 계획이 있었어? 많은 여자애들하고 자고 싶었지. 어떻게 잘 풀렸어?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돼가고 있었지. 그래서 당신 스타일을 구겼으니 내가 사과해야 한다나 이거지? 당신 때문에 내 평균이 깎였으니까. 당신은 간당간당하게 합격했거든. 크리켓으로 치자면 11번째 선택된 거라고. 하지만 한 방에 당신을 쓰러뜨렸지. 당신 지금 이것저것 마구 뒤섞여 말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만능 스포츠맨이거든. 줄리안이 깔깔 웃으며 손을 내젓는다.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 줄리안하고는 런던 대학에서 만났다. 나는 피를 보기만 해도 기절하는 주제에 의대에서 3년을 보냈고 줄리안은 언어학을 공부하는 1학년 신입생이었다. 나는 방향을 틀어 심리학으로 전과해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놨다. 아버지는 내가 외과가 되어 4대에 걸친 가업을 잇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사슬이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줄리안이 테두리가 딱딱한 빵에 hummus를 퍼담고 골똘히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음식을 씹는다.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묻는 투가 어쩐지 신경질적이다. 딱히 없는데 당신은? 줄리안이 고개를 젓는다. 그 변호사는 어떻게 됐어? 이름이 뭐더라? 기억하고 있으면서. 줄리안 말이 맞다. 마커스 브라이언트. 잘생기고 잘나가고 짜증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구혼자. 배우 캐스팅 업체처럼
구원자 캐스팅 업체가 있다면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인물. 예전에 나는 마커스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헤이그 국제전담 재판소에서 4년간 일했고 텍사스 사형수 사동 수감자들에 의해 무료 변론을 해줬다는 대목에서 더 넘어가지 못하고 그만뒀다. 다시금 김침묵이 흐른다. 줄리안이 먼저 입을 뗀다. 내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을 거야. 왜? 좀 더 여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나는 당신 여행을 막은 적이 없어.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야, 조. 줄리안이 말한다.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달리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일 또 있어? 연애를 더 많이 해본다라든가. 그랬다면 좋았겠지. 나는 줄리안을 따라 웃음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그 대신 애달픔을 느낀다. 줄리안이 내게 반응해 테이블 저편에서 손을 뻗는다. 아, 내가 지금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슬퍼하지 마. 당신은 잠자리에서 아주 훌륭했어. 나는 슬프지 않아. 약 때문이야. 줄리안이 웃음을 짓는다.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당신도 분명 바꾸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야. 난 없어. 정말이야? 어쩌면 하나쯤? 뭔데? 엘리사하고 앉았을 거야. 갑작스레 진공이 생기고 줄리아는 뻗었던 손을 걷어들이며 반쯤 몸을 돌린다. 시선이 강을 따라 미끄러져 보트하우스 또는 먼둑을 향한다. 찰나의 순간 눈동자에 물기가 어려있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이쪽을 돌아봤을 때는 반짝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10여 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날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빨간색 페라리를 사지도 크루즈 세계여행을 예약하지도 버킷리스트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글램패딕 한 개짝을 사들고 한 달간 침대에 틀어박히지도 않았다. 대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잤다. 어리석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실수였고 그 후로 줄곧 그때 저지른 일을 합리화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어떤 변명으로도 내가 망쳐놓은 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단 한 번의 바보 같은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우연한 만남, 사고, 혹은 한순간의 광기. 하지만 느리고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느린 변화. 내 인생은 한 번의 진단으로 인해 바뀌었다. 사망 선고는 아니었지만 병은 나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캐물어서 미안해. 줄리안이 포도주 잔 밑동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한다. 어쩌면 더 일찍 물었어야 했을 텐데.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뭐라고 할지 겁이 좀 났었나 봐. 그렇다. 줄리아는 이혼을 원한다. 딴청을 부리며 슬금슬금 피해온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이다. 아마도 마커스와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살려는 거겠지. 아니면 마지막에 남은 아버지의 그림들을 팔아서 유람선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을지도. 하지만 줄리아는 유람선을 싫어하는데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가려나?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말을 늘 일부에 달고 사니까. 조? 어? 듣고 있었어? 미안해.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 이야기면 좋지. 줄리안의 눈에 짙은 그림자가 들이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경고다. 신문에 났더라. 글래스고에 어떤 나이 든 여자가 집안에서 죽은 채로 8년간이나 방치돼 있었대.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봐. 그래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가스랑 전기는 끊겼어. 창문은 폭풍이 깨졌고. 우편물이 안쪽 복도에 쌓여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대. 사람들이 침대 옆에 누워있는 여자의 유골을 발견했지. 아마 넘어지는 바람에 골반이 부러져서 죽기 전 며칠 동안 살아있으면서도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아무도 듣지 못했나 봐. 그리고 이제 유족은 여자의 집을 놓고 다투고 있어. 다들 한몫 챙기고 싶은 거지. 그런 걸 보면 궁금해져. 뭐가? 혼자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할지. 우리는 누구나 혼자 죽어. 나는 말해놓고 곧장 후회한다. 너무 가볍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렸으리라. 이제는 내가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줄리안의 손을 토닥일 차례다. 줄리안이 손끝을 들어올려 우리는 손깍지를 낀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 당신이 나한테 늘 말하지 않았나? 줄리안이 끄덕인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야, 조. 고마워. 딸들한테 너무 무르지. 누군가는 좋은 경찰 노릇을 해야 하니까.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나도 그래. 당신은 상냥한 남자야. 나는 늘 상냥한 남자였어. 당신이 나를 떠난 6년 전에도. 사과를 하려는 걸까 나는 궁금하다. 어쩌면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뒷머리선에서 진주 같은 땀방울 하나가 돋아나 척추를 타고 미끄러져 등이 오목한 곳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은 나도 알아. 줄리안이 말한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모두 만회할 수도 없고.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겁이 나려고 하는데 나는 말한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야. 줄리안이 다시 엄숙한 어조로 대꾸한다. 우리랑 같이 여름을 보낼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 뭐라고? 엠마와 찰리는 방을 같이 써도 상관없대. 당신 혼자 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시골집에서? 당신이 몇 주간 쉴 예정이라고 했잖아. 일을 하고 싶으면 런던으로 통근하면 되고. 애들이 당신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 당신은 내가 다시 집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로군. 손님으로. 당신이 왜 손님이야? 애들 아버지지. 그리고 당신하고 나는? 줄리안이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단다. 너무 많은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지 마. 조, 나는 그냥 여름을 같이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니까. 줄리안이 손을 걷어들이고 시선을 돌린다. 숨을 내쉰다. 한숨을 쉰다. 너무 임박해서 급하게 말한 거 알아. 꼭 승낙할 필요는 없어. 아니야. 그래. 아니, 내 말은 부담 줄 마음 없는 거 알아. 너무 좋은 생각이야. 정말 다만, 뭐? 애들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다시 작별 인사를 하기 힘들까봐 겁이 나는 모양이야.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쩌면 당신하고 다시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고.
참아줘. 내가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 근처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큰 소리로 웃는다. 여자의 목소리는 가볍고 달콤하고 행복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폐 안에 그대로 가둬둔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줄리안이 구명줄을 던졌으니 나는 양손으로 꼭 붙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구명줄 끝이 어딘가에 확실히 메어있긴 한지를 알 수가 없다.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어. 줄리안이 방어적인 투로 말한다. 상처받은 것이다. 아니, 갈 것 같아. 이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울리는 작은 경보음을 들을 수 있다. 마치 안전벨트를 매거나 점화장치에서 열쇠를 뽑는 것을 잊었을 때처럼. 영리한 계획은 아니다.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눈물이 남겠지. 줄리안이 한 바구 숨을 짓자 입술이 늘어나 치아가 드러나고 눈가에 주름이 잡힌다. 우리는 식사를 계속하지만 대화는 전처럼 가볍지 못하다. 질문이든 대답이든. 찰리가 전화를 걸어 우리와 만나기로 한다. 멀리 있지 않다. 가게를 나서 줄리안이 부드러운 가죽 숄더백을 뒤져 차 열쇠를 꺼낸다. 그냥 여름 동안만이야, 알지? 당연하지. 당신이 너무 큰 희망을 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내 희망은 당신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 줄리아는 가방에서 비밀스러운 물건이라도 꺼내는 듯한 것처럼 등을 돌렸지만 다시 나를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래, 당신은 언제 오고 싶어? 주말은 어때? 아주 좋아. 줄리안이 대꾸한다. 찾아오는 길을 가르쳐줄 필요는 없겠지? 없어. 줄리안이 멈칫한다.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조? 괜찮아. 우리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아주 많아. 맞아. 어쩌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줄리안이 내게로 몸을 기울여 입을 맞춘다. 나는 입술을 노리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줄리안은 얼굴을 돌려 뺨을 내밀고 나는 따뜻한 비누향과 내 어깨에 잠시 머물다가는 머리칼로 만져간다. 기운내. 선글라스를 다시 쓰는 줄리안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주머니를 뒤적여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들여다본다. 발신자는 베로니카 크레이다.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는다. 전화 받아야지. 줄리안이 말한다. 나중에 받으면 돼.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한다. 발신자는 동일하다. 좋은 소식일 리 없다. 중범죄 수사과를 맡고 있는 총경이 걸어온 전화라면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무슨 유산을 물려받았다거나 경마에서 고른 말이 우승했다거나 노벨상을 받았다거나 하는 이야기일 리는 결코 없다. 줄리안이 지켜보고 있다. 기다리는 중이다. 나는 미안해하는 웃음을 지어 보이고 손가락 하나를 세워 이 모양으로 1분만 하고 말한다. 총경님, 교수님, 나중에 다시 걸어도 돼요? 아니, 그냥 내가 좀 바쁘다고. 그래, 알아요. 나도 그래요. 난 외다리 탭댄서보다 더 바쁘지만 당신은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지 않겠지. 왜냐하면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 절대 전화를 걸어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냥 잠깐만 멈춰서 안부 전화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친구로서 전화를 걸 수도 있잖아. 담소나 나누고 싶었을지 혹시 아냐고. 친구로서 전화를 했다고요? 당연하지. 담소나 나누고 싶다고요? 아무렴. 하지만 이제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졌으니까 나를 위해 뭘 좀 봐줬으면 해요. 프로파일링에선 이제 은퇴했는데요. 프로파일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 범죄에 대해서? 그렇지. 살인사건이군요. 2건. 나는 뒷말을 기다리며 드럼통 같은 몸매에 짧게 쳐서 삐죽삐죽 머리를 하고 남자구두를 신은 취향을 가진 총경의 모습을 떠올린다. 총경은 크레이라는 성의 머리 글자를 K가 아니라 C로 쓰는데 자신이 어느 쌍둥이 사이코패스 형제의 친척임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1960년대에 런던 이스트엔드를 온통 공포로 몰아넣었다. 어떤 여자가 클리프턴 홍수교에서 알몸으로 뛰어내려 죽은 직후 길가에서 토하는 나를 베로니카 크레이 총경이 발견한 천만함 이후 우리는 거의 7년째 알고 지낸다. 여자를 설득해서 다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 후에 발생한 사건들의 대가로 내 결혼 생활은 무너졌다. 베로니카가 사건을 조사했다. 총경은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자체가 모양이지만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잘못이었다. 그 후로 총경은 줄곧 나와 연락을 이어왔다. 때로는 특정한 사건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자기 뒤를 졸졸 따라오기를 바라며 빵 부스러기 같은 사소한 실마리들을 떨어뜨렸다. 이제 총경은 내 친구다. 비록 나는 누군가를 어느 시점부터 친구로 불러야 하는지 확신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다른 심리학자들을 찾아봐요. 나는 총경에게 말한다. 그래 봤지. 자칭 마인드 헌터라는 작자를. 광고를 냈더군요. 그자가 하는 말을 당신이 들었어야 했는데. 싫은데요? 그거 이상하네. 자신이 아는 건 죄다 당신에게 배웠다던데? 뭐라고요? 심지어 당신 이름을 추천인으로 써먹던걸? 나는 멈칫한다. 줄리안과 찰리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주소를 보낼게요. 웨스트 컨트리 도로를 꽉 메운 캐러밴과 관광버스들은 마치 홍수가 난 강물위를 떠내려가는 통나무들을 연상시킨다. 나는 크레이의 설득에 넘어가 이 일에 말려든 것을 벌써 후회하고 있다. 총경은 내 직업적 흥미를 건드렸다. 아니, 미끼가 대롱거리는 갈고리를 물에 담가 살찐 송어를 낚듯 나를 낚아올렸다. 누군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경찰의 신뢰를 얻으려고 나를 이용했다. 사기꾼일까? 아니면 명성을 쫓는 사냥개일까? 그도 아니면 구급차나 사건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하이에나일까? 나는 범죄 현상을 어슬렁거리고 텔레비전에 나와 거들먹거리는 심리학자들을 싫어한다. 남들의 불행에서 이득을 취하는 작자들, 아니면 특정한 살인사건에 관한 책을 써서 범행 방식과 이유를 설명하는 치들. 지난 일을 이야기하려면 누가 못하겠는가. 누군가 그런 작업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다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지능을 겨루는 퍼즐이나 파티에서 즐기는 게임이 아니다. 누군가 죽었거나 유린되었거나 실종되었다. 가족과 친구가 있었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무릎 위에 얹힌 왼팔이 움찔거린다. 운전대를 꽉 붙들고 차를 돌리고 싶은 유혹과 싸운다. 몇 시간만 참으면 런던에 있을 수 있다. 여행 가방을 꾸려서 일찌감치 시골집에 도착할 수 있다. 내 열의를 보여주자. 길을 물으려고 포티사이드 외곽의 알비온이라는 펍 앞에 차를 세운다. 나를 들여보낼 마음이 없는 듯한 커다랗고 육중한 문짝을 온 힘을 다해 민다. 성이 낀 유리에 공지가 붙어있다. 경찰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뭔가 목격하셨나요? 엘리자베스와 하퍼크루 모녀가 6월 6일 토요일 자정이나 그 무렵 클리브던 근처의 자택에서 살해되었습니다. 토요일 10시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에 윈드힐펀 근처에 계셨습니까? 누군가 수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부디 0800-555-111 크라임스토퍼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펍 주인은 딱달막하고 팔이 짧은 밥 호스키스 타입으로 술꾼의 붉은 뺨과 권투 선수의 울퉁불퉁한 코를 가졌다. 팔꿈치 사이에 펼쳐놓은 신문을 읽고 있는 주인을 제외하면 가게는 텅 비어있다. 손님 왔어. 주인이 고함을 친다. 지하 저장고에서 한 여자가 나타난다. 고리핀 머리카락을 높이 말아 올렸는데 몇 가닥은 여전히 목에 들러붙어 있다. 뭘 드릴까요, 손님? 윈드힐팜을 찾고 있는데요.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신다. 기자세요? 아닌데요. 경찰처럼은 안 보이고. 펍 주인이 데일리 미러를 접으며 말한다. 구경꾼이 또 찾아오셨나? 이미 그런 사람들은 널렸는데. 불행 관광객들, 아마추어 탐정들, 범죄 실화 마니아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 혹시 그 집을 사려고 오셨나? 여자가 말한다. 남자가 코웃음을 친다. 나 같으면 그 집에서 하룻밤도 안 보내. 언제부터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졌대? 자기는 뭐 거기 가서 살기라도 할 것처럼 제 그림자를 보고도 펄쩍 뛰는 주제에 나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두 사람은 나를 아예 잊어버린 모양이다. 나는 헛기침을 한다. 윈디힐 팜은요? 두 사람이 말다툼을 잠깐 멈추었다가 곧장 다시 시작한다. 이번에는 거기 가는 길을 놓고 서로 다툰다. 여자는 3km라고 하고 남자는 5km라고 주장한다. 꽃을 찾으세요. 여자가 단정하듯 말한다. 그건 못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해변도로를 따라 계속 차를 몰아 완만한 구룡을 가로지른 후 저지대로 내려가 흰색으로 칠한 시골집들, 농장들, 그리고 축사를 지나친다. 등성이에 납작 붙은 자라다만 나무들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상한 꼴로 웅크리고 있다. 마치 관절염이라도 걸린 모양새다. 말한 대로 꽃과 봉지 장난감들로 이루어진 언덕이 눈앞에 나타난다. 뒤편 담장은 언덕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카드들, 양초들, 그리고 손으로 색칠한 간판들도 있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엘리자베스와 하퍼를 위한 정의를. 경찰이 문설주들에 둘러챈 범죄 현장 테이프는
먼저 지나간 차들이 뜯어놓았다. 바리고 달아빠진 테이프가 파티가 끝나고 남겨진 장식처럼 파닥거린다. 차도를 벗어나 캐드 그레이트를 건너 양편에 2미터 높이의 산울타리를 두른 바퀴 자국이 깊이 파인 길을 따라 차를 달린다. 다음 모퉁이를 돌 때까지는 허허벌판이다가 이윽고 하얗게 바른 2층짜리 농장집이 시야에 들어온다. 계절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끄떡없도록 등성이를 등지고 땅에 단단히 박혀있다. 표식 없는 경찰차 한 대가 앞문 가까이에 서 있다. 로니 크레이가 조수석에서 나와 목을 양쪽으로 휘휘 돌리고 바지를 허리 위로 바짝 끌어올린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뾰족뾰족한 머리를 눈썹과 같은 색으로 염색하는 법이 없어서 마치 가발을 쓴 것 같다. 상대가 크레이일 경우 나는 인사로 껴안아야 할지 아니면 등을 철썩 때려야 할지 늘 고민한다. 크레이가 손을 뻗어 내 주먹을 잡고 끌어당기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포옹이라기보다는 가슴 부대찌기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한 듯 싶다. 크레이는 채숙한 얼굴을 하나 달고 왔다. 콜린 에버시라는 본명보다는 몽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런던 토박이 흑인으로 상사인 로니보다 30cm는 더 크다. 몽크는 지난번에 나와 만난 이후로 승진해서 이제 경위가 되었다. 똘똘 말린 고수머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처럼 돌뼈에 착 들러붙은 채로 새어가고 있다. 아드님들은 잘 있어요? 나는 묻는다. 몽크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다. 잘 있죠. 몽크가 내 손을 으스러져라 잡으며 말한다. 마지가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라고 말하며 자기 어깨를 건드려 보인다. 농구팀에 넣어요. 그러고 싶은데 제 엄마를 닮아 손하고 눈이 따로 놀아서요. 공을 못 잡아요? 감도 못 잡아요. 이윽고 마땅히 주고받을 인사치레가 동난다. 동시에 크레이의 인내심도 동난다. 오후 티타임은 끝났어요. 숙녀분들. 잡담은 나중에 하시죠. 그래서 내 이름을 추천인으로 써먹고 다닌 사람이 누구죠? 내가 묻는다. 에밀리오 콜먼. 들어본 적도 없는데. 20대 후반에 얼굴은 반반한 편이고 시건방져요. 당신 밑에서 공부했다던데? 나는 다시 생각한다. 에밀리오 콜먼? 에밀리오? 바스 대학에서 마일로라는 나이가 좀 있는 학생이 졸업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다. 4년 전인가? 아마 5년 전이었을 것이다. 영리하지만 게으른 학생이었다. 시험에 통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진 재주를 발휘해 학부생들을 침대에 끌어들이느라 더 바빴다. 시끄러운 음악과 과도한 음주가 여생들이 첫 데이트에서 섹스할 가능성을 높이는가? 라는 주제로 첫 논문을 제출한 친구다. 그렇다면 당신 학생이었군요. 크레이의 말투는 마치 내게도 얼마간 책임이 있다는 말투다. 그 친구가 뭘 했죠? 내가 묻는다. 콜먼 씨는 추천인으로 당신 이름을 대며 경찰에 협력하고 싶다고 이전 과학수사팀한테 제의했어요. 진수가 사진들을 검토하라는 허락을 받았죠. 그 후 곧장 언론으로 향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크레이가 말을 잇는다. 시신의 위치, 부상과 벽에 남아있는 흔적 같은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감춘 세부 사항들을 폭로해 주신 덕분에 잠재적 용의자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우길 수 있게 해주었죠.
우리가 거짓 제보자들과 거짓 자백을 가려내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 크레이가 목소리를 낮춘다. 이게 당신이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수, 우리는 그딴 아마추어를 상대하게 된다고. 이걸 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 좋아요. 어쨌든 이 머저리를 가르친 선생은 당신이잖아. 그 친구는 한 학기에 한두 번 봤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이랑 입술임이나 하고자 여기 온 게 아니야. 당신이 이 상황을 좀 바로잡아줘요. 어떻게요? 사건을 검토해요. 진술과 의사결정들을 훑어봐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 말해줘요. 용의자가 있긴 합니까? 많아서 탈이지. 크레이가 끙 소리를 낸다. 이곳 주민들은 우리가 삽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슬슬 신경들이 날카로워지고 있지. 오늘 밤 공청회가 있어요. 당신이 거기 와줬으면 해요. 내가 왜요? 우정 출연이라고 해두죠. 제가 아는 우정은 그런 게 아닌데요. 크레이가 어깨를 뒤로 젖히고 눈동자를 빛내며 웃음을 짓는다. 우린 그런 사이예요, 교수. 의견이 서로 엇갈릴 때 굳이 하드웨이를 끌어내지 않아도 여전히 심오함과 끈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이. 자, 현장을 보여드리지. 형사들 특유의 말하는 방식이 있다. 정보를 한 점으로 응축하고 전치사 따위는 왕창 생략해버리는 것이다. 동료들끼리는 바로 알아듣는 말로 하는 속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로니 크레이가 지금 속기하기 시작한다. 피해자 2명, 어머니와 딸, 엘리자베스와 하퍼크로. 43살과 17살 또는 어쩌면 18살. 어쩌면이라고요? 일요일이 하퍼의 생일이었어요. 자정 전에 죽었는지 후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고. 바람 한 줄기가 나무들 틈새를 비집고 불어와 나를 초조하게 만든다. 농장집을 뜯어본다. 건축문화유산 2급으로 분류된 17세기 건축물로 창문들에는 중간 문설주가 있고 창문 틀에는 화분들이 놓였다. 총 1만 제곱미터 부지에 과수원, 담장을 둘러친 정원, 오래된 곡물 저장고, 마곡간대, 소 젖을 싸는 헛간과 닭장들이 줄줄이 딸려있다. 배드앤드 블랙버스터처럼 보이네요. 그 말을 들으니 재미있네. 크레이가 손가락으로 두피를 훑으며 말한다. 3개월 전 엘리자베스 크로가 배드앤드 블랙버스터 사업 인가를 신청했어요. 시의회 소속 조사관이 뭘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줬지. 방화문, 비상 조명, 새 욕실과 적절한 표지판.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인부들이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했죠? 은행 융자하고 이혼 합의금. 암문나무 패널에 쪼개진 부분이 눈에 띈다. 누군가 손을 집어넣어 걸쇠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멍을 뚫어놓았다. 크레이가 열쇠로 자물쇠를 연다. 문이 안쪽으로 휑하니 열린다. 널판들이 복도를 따라 마치 디딤돌처럼 길게 깔렸다. 나는 신발을 내려다본다. 신경 쓰지 말아요. 총경이 마치 내 머릿속으로 있기라고 한 듯 말한다. 과학수사과에서 이미 2번이나 왔다 갔어요. 우리는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나는 금태를 두른 곰보 자국이 찍힌 거울과 우산꼬시에 꽂힌 각종 지팡이들의 시선을 둔다. 2CC는 오전 7시 33분에 발견됐어요. 6월 7일 일요일. 하퍼는 위층에,
엘리자베스는 거실에 있었지.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옆집 남자애, 토미 게릿.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저 나무들 너머에 그 집 농장이 있어요. 크레이가 밭 건너편을 가리킨다.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답니까? 내가 묻는다. 소 젖을 짜려고 일어났다가 도난방지 경보음을 들었다더군요. 도린, 그러니까 그의 할머니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가보라고 했대요. 담장을 뛰어넘어 먼저 뒷문으로 갔다가 그 후 앞쪽으로 돌아가 파손된 문을 본 거지. 안으로 들어가서 크로 부인을 발견했고. 위층으로 올라갔나요? 아니래요. 최초 접수자 말로는 그 애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더래요. 담장을 걷어차고 비명을 질렀다나? 용의자인가요? 목록 맨 위에 있죠. 크레이가 몽크를 보고 묻는다. 토미 게릿을 자네라면 뭐라고 정의하겠어? 둔하고 미련한 놈. 몽크가 대답한다. 비록 타블로이드 신문에 자기 이야기를 팔 때는 꽤나 민첩했지만요. 신문사에 얘기한 사람은 할머니였을 거야. 크레이가 말한다. 그렇다고 토미가 그랬을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 나는 달아서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에 연가살 햇빛이 그려놓은 직사각형을 내려다본다. 엘리자베스가 이혼했다고 했죠? 8개월 전에. 크레이가 대답한다. 전 남편은요? 도미니크 크로. 지역 건축업자예요. 24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 한 10년 전에 제 친한 친구 제러미 이건이라는 건축업자하고 개발회사를 차렸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도미니크는 자기 주식을 팔아야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그걸 사들였고 집안에서 물려받은 돈이 있었거든. 엘리자베스는 회사를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고집했죠. 그 후 이혼하고 회사를 차지했고. 도미니크는 분명 화가 나 있었겠네요. 전 남편은 용의자 2호예요. 몽크가 말한다. 보도 저쪽 끝에 널따란 개방식 주방이 보인다. 내 바로 왼편엔 윤이 나는 마호가니 식탁과 한 세트인 의자들을 갖춰놓은 식당이 있다. 벽난로의 선반에는 사진 액자들과 청동색 여우상이 있다. 풍경화와 해변을 묘사한 수채화 몇 점을 벽에 걸어놓았다. 크레이가 사진 도장을 건넨다. 첫 사진의 주인공은 금발을 어깨에 다알락말락하게 기른 매력적인 중년 여자다. 입 한쪽이 약간 삐뚤음하게 기웃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 뽑아서 가늘게 다듬은 눈썹 아래 파란 눈동자가 빛난다. 다음은 딸 하퍼의 사진으로 눈동자가 파란색보다는 회색에 더 가깝고 엄마보다 색이 짙은 머리카락을 포니테일로 당겨 묶었다. 예쁘고 운동선수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웃음을 짓고 있어 두 앞니 사이에 살짝 벌어진 틈새가 보인다. 하퍼는 위층 침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베개에 눌려 질식사한 걸로 추정돼요.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헝클어진 물건도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발견됐고.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거실의 발을 들여놓는다.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다. 마치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어 기압이나 온도를 미묘하게 바꾼 것 같다. 벽난로 위에 생긴 울고스름하게 번진 갈색 표식이 눈길을 잡아끈다. 원으로 둘러싸인 오각형 별 모양이다. 아래쪽 모서리들은 마치 벽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회반죽 장식에서 피가 새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상징들은 본능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어떤 생각을 떠올리기도 전에 반응하게 만든다.
이 별모양도 그런 축에 속한다. 이교도의 표지로 인식되는 이 별모양의 유래는 저 옛날 고대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는 프리메이슨의 상징, 기사의 문장, 악을 물리치는 부적, 충성의 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난 5개의 상처를 의미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표상하는지는 알 수 없다. 뒤틀리고 불쾌한 무엇, 일종의 명함이거나 의도의 진술이라는 것밖에. 방의 다른 곳에 있던 가구들은 뒤편으로 싹 밀어두었다. 소파는 가장 넓은 벽에 붙어있고 안락의자 한 세트는 창문 양편으로 가있다. 방 여기저기에 놓인 양초들과 커피 탁자에 펼쳐진 성경이 눈에 들어온다. 성경의 책장은 지문 채취용 가루들로 뒤덮여 있다. 내가 재량껏 처리했어요. 범죄 현장 사진을 모아둔 폴더를 열며 크레이가 말한다. 벽에 표식을 보았음에도 충격적인 이미지들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나의 허를 찌른다. 한눈에 봐도 피바다로 할리우드 비크 공포영화에서 가져왔을 법한 홍보용 연출 사진들처럼 보인다. 한 여자의 시신이 마루에 누워있는데 양팔과 다리는 바깥으로 뻗었고 손바닥은 타누나드 위로 향했다. 반쯤 벌거벗은 시신은 도축당했다. 유린됐다. 모욕당했다. 더럽혀졌다. 죽음의 장면이라면 이전에도 본 적이 있다. 해부용 시신이나 사고로 죽은 이들, 아이들의 유해도 보았지만 이와 같은 현장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가 없다. 순전한 공포, 슬픔, 불신, 당황과 분노, 비정한 잔혹성과 역겨운 과시욕. 36차례 찔렸어요. 크레이가 말한다. 범인은 대부분 사후에 성기를 집중적으로 찔렀지만 부검 결과 찌르기 전후로 성폭행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또 다른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담겨 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얼굴에 고통이나 공포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자가 잭사했기를 바란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기를 바란다. 내가 도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말한다. 왜 없어요? 나는 임상심리학자니까요. 당신한테는 이런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 브로드무어나 램턴 치료 감호소에 전화하세요. 나는 이제 등을 돌려 신선한 공기를 찾아 복도를 걸어간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 크레이가 말한다. 이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내 말 믿어요, 교수. 나라고 당신을 여기에 끌어들이고 싶었겠어? 하지만 이건 우정이나 당신이 그런 사진을 볼 비위가 있는지 따위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내 머리를 넘어서거든.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봐왔잖아요. 당신이 범죄를 짜맞추는 걸 봤다고. 당신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겐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재주 따윈 없어요. 그럼 동기든 자극이든 충동이든 뭐든 당신이 부리고 싶은 대로 불러요. 나는 당신 도움이 필요해. 나는 대꾸하지 않는다. 할 말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크레이는 기다리고 있다. 불현듯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한참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피로 때문에 눈 밑 피부가 처지고 아비마의 주름도 더 깊어졌다. 내 존재를 이루는 모든 조직이 나더러 얼른 이곳을 떠나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냥 가버려. 차에 올라타. 뒤도 돌아보지 마. 오늘 하루는 내게 좋은 날이었다. 줄리안이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줄리안은 내가 여기 있는 것조차 지독히 싫어할 것이다. 나를 탓하리라. 하지만 거의 생각할 틈조차 없이 나는 세부 사항들을 모르고 사건들을 그려보고 있었다. 크레이에게 사진들을 받아들고 벽난로 앞에 가선다. 사진들을 한 장씩 들어올려 촬영한 사람이 있던 자리에 서서 그의 렌즈를 통해 그날 아침을 재현하려 노력한다. 엘리자베스는 가벼운 목욕가운 말고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옷 앞부분에 소변 자국이 묻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맨 먼저 경동맥을 절단했을 것이다. 동맥혈은 머리와 가장 가까이 있던 안락의자에 뿌려졌다. 방광이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남자는 광기 어린 발작을 일으키기에 앞서 여자를 부드럽게 눕혔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현장을 보며 행위를 상상하고 머릿속에서 재현하고 인간 행동의 여러 요소들을 설명하는 심리적 표제들을 밝혀낸다. 나는 상담실에서 심란한 사연을 숱하게 보고 들었다.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단절된 사람, 화난 사람, 불안한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과 죽이고 싶은 사람을 치료해왔다. 인간 불행이 가장 깊은 심연을 파헤쳐왔지만 그럼에도 늘 한층 더 있음을, 더 어둡고 더 위험한 층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욕실에 혈흔이 있었나요? 내가 묻는다. 세탁실에. 크레이가 말한다. 위층은요? 없어요. 잠재 지문은요? 집에서 48개의 완전 지문 또는 쪽지문이 나왔어요. 대부분은 가족이 지문과 일치해요. 앞문 안쪽에서 응고된 혈흔이 뭉개진 신발 자국하고 같이 발견됐죠. 나는 복도를 따라 걸어 주방으로 들어간다. 싱크대 옆, 한 개의 포도주잔 옆에서 쌍둥이 컵이 마르고 있다. 고무장갑은 수도꼭지에 걸쳐져 있다. 가스레인지는 차갑다. 크레이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학수사과에서 러그의 섬유를 수집했어요. 딸의 침구에는 오래된 정액 얼곡들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는 남자친구하고 일치. 어머니 쪽은 차 앞좌석에 정액 얼룩이 다수 있었지만 침대 시트에는 전혀 없었고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DNA 검사 결과를 돌려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고.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내가 묻는다. 정해놓고 만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크레이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말한다. 무슨 뜻이죠? 도깅이라고 들어봤어요, 교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크레이가 눈을 내리깐다. 입에 올리기 싫은 눈치다. 공공장소에 가까운 야외에서 하는 성행위에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그걸 중심으로 하는 완전한 서브컬처 하나가 있어요. 교전 수칙도 있고 에티켓도 있고 웹사이트도. 엘리자베스 크로우의 취향이 그쪽이었나요? 우리가 믿기로는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독일 명소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진술이 적어도 한 건은 있었고 차에 정액 얼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살인자는 엘리자베스를 만났거나 봤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럼 더 어려워지네요. 누가 아니래? 크레이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퍼준다. 엘리자베스는 저녁 때 집에 있을 거라고 여동생에게 말했지만 휴대전화 추적 결과에 따르면
8시 30분 직전에 농장집을 나섰어요. 우리는 티커넘 로드의 클리브던 코트로 엘리자베스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도깅 장소로 알려진 곳이에요. 한적하고 사유지지. 거기 있는 엘리자베스를 본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이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운전기사들의 진술을 따내려고 해봤어요. 그렇지만 소문은 꽤 빨리 퍼지지. 아무도 자진해서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을 수도 있나요? 문자 메시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이메일에도. 하지만 전에 계획했을 수도 있겠지. 크레이가 수면 부족으로 부어오른 양쪽 눈을 비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크로 부인이 6개월 전에 온라인 데이트 조선 업체에 가입했어요. 데이트를 2번 나갔고요. 이 지역 남자들하고. 그 남자들하고 섹스를 했나요? 남자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하나는 유부남이었지. 남자의 정액이 엘리자베스의 차에서 발견됐어요. 다른 남자는 호라비이고 브리스틀의 아파트에서 섹스를 했답니다. 호라비 쪽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 알리바이가 있어요. 유부남은 여전히 우리가 감시 중이고 갑자기 누군가 튕긴 하프현처럼 둔한 찌르릉 소리가 들린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에서 난 소리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선 채로 창밖을 내다본다. 어느덧 그림자들이 길어졌고 등마루를 따라 나무들이 아로 새겨져 있다. 무언가 내 눈길을 붙든다. 마구간 근처에서 뭔가 움직였다. 생강색과 검은색이 섞인 얼룩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킁킁대고 있다.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웠나요? 내가 묻는다. 고양이 한 마리요. 몽크가 대답한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모양이네요. 몽크가 뒷문을 열고 정원을 건너간다. 웅크려 앉아 손을 내밀며 얼룩고양이를 부드럽게 부른다. 고양이는 못 믿어온 눈치다. 몽크가 더 가까이 다가간다. 고양이는 꼬리를 한번 획 휘두른 후 가버린다. 디젤 탱크에 볼록한 배에 닿을 만큼 길게 자란 잡초들 속으로 사라진다. 배가 고픈가 봐요. 주방으로 돌아온 몽크가 찬장을 열며 말한다. 고양이 사료캔을 찾아내고 깡통따개를 찾아 뒤진다. 크레이는 하던 말을 마저 마치고 싶어 조바심을 낸다. 입양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엘리엇이라고. 26살이고 브리스틀에 살아요. 약물남용 전력이 있고 경범죄 전과도 2건 있어요. 8살 때 위탁 아동으로 왔다가 얼마 후 입양됐어요. 엘리자베스는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인 줄 알았는데 아이를 입양하자마자 하퍼가 생겼고 그런 일 자주 있지 않나? 엘리엇은 알리바이가 있나요? 본인 말로는 브리스틀의 어떤 스트리퍼하고 밤을 보냈다는데 여자 이름이나 주소는 기억을 못하더군. 편리하네요. 누가 아니래? 어머니하고 사이는 어땠죠? 이혼할 때 엘리엇은 아버지 편에 섰어요. 엘리자베스하고는 말도 안 하려고 했지.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손을 벌리지 않은 건 절대 아니지만. 집을 그 친구가 물려받게 되나요? 우리가 아는 한은.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신다. 입가로 들어올리는데 왼손이 떨린다. 셔츠 앞섭에 흘린 물을 닦아낸다. 이 토미 게릿이라는 옆집 사람이 시신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현장에 있었다는 거 말고 이 사람을 의심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애는 농장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요. 잔디를 깎고 땔감도 패고. 6개월 전쯤에 크로 부인이 자기 빨랫줄에서 누가 자꾸 속옷을 훔쳐간다고 신고했어요. 토미를 지목했지만 증거는 없었지. 지역 경찰서에서 그 애를 불러들었다가 훈방했고 그 후로는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애한테 집 열쇠가 있나요? 아니, 알리바이는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더군. 확인해줄 사람은요? 토미의 할머니가 그 애에 관해 안 좋은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크레이는 내게 하퍼의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좁은 층계 꼭대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틀어 집 끝에서 끝까지 뻗은 층계참을 따라간다. 양편에 침실들이 있다. 그중 몇 개에는 욕실이 딸렸고 절반쯤 마감을 마친 상태로 타일과 가구들을 기다리는 중이다. 얼룩방지 시트가 깔린 마룻바닥에는 연장과 타일 반죽이 든 가방들이 인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놓여있다. 우리는 기울어진 지붕 밑 구석에 싱글 침대가 자리 잡은 다락방에 도달한다. 전형적인 10대 아이 방이다. 지저분하다. 어수선하다. 개성있다. 라디에이터에 걸쳐진 옷들. 서랍과 광주리에서 쏟아져 나온 옷들. 문 손잡이에 걸어놓은 브라 하나.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으려다 실패한 지저분한 옷들. 벽에는 포스터, 삼각기, 그리고 현수막들과 함께 사진들이 붙어있다. 시골집에 있는 찰리의 방이 떠오른다. 다만 찰리의 포스터에는 주로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힙스터나 얼굴이 가름하고 유약해 보이는 소년들이 등장하는 점에서 다르다. 하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크레이가 말한다. 아무런 흔적 하나 없이. 블라인드는 올라가 있었습니까? 내려가 있었습니까? 내려가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아코디언 구조의 블라인드 천이 올라가 살짝 열린 창문이 드러난다. 봉제 완구들, 작은 장식품들, 조그만 장식용 돌들, 크리스탈들, 에펠탑 모양이 든 작은 스노우볼로 창틀을 꾸며놓았다. 창유리 한쪽 구석에 작은 사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눈에 띈다. 바깥쪽에서 깨졌어요. 크레이가 말한다. 마룻바닥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됐지. 창문을 밀어 열고 바깥을 내다본다. 슬레이트 타일에 메마른 이끼가 끼어있다. 땅까지는 수직으로 약 6m 거리다. 누군가 배수관을 타고 오르내렸을 수도 있을까? 하지만 유리가 깨진 부위가 너무 낮아 걸쇠에 손이 닿을 리가 없다. 방은 어지럽어 있지만 헝클어지거나 몸싸움을 하는 둥 뭔가 뒤집힌 흔적은 전혀 없다. 스케치들과 액자에 넣지 않은 수채화들이 눈에 띈다. 누가 그렸죠? 하퍼. 크레이가 말한다. 미술을 공부할 예정이었어요. 책상 위쪽 벽에 달아놓은 선반에는 회화와 사진 관련 도서들이 있고 샘들 위에 경사진 천장에는 폴라로이드 찍은 사진들이 띄엄띄엄 붙어있다. 전체적으로 복고풍 스타일을 좋아한 게 분명하다. 디지털 SLR이 아닌 필름 카메라로 찍었다. 카메라가 사진들을 토해낼 때 나는 소리, 아니면 화학 물질들이 백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이 좋았던 걸까? 카메라는 찾아냈나요? 나는 선반들의 눈을 고정한 채 묻는다. 크레이는 여전히 침실 문간에 서 있다. 차 뒷좌석에 있었어요. 나는 층계참을 가로질러 엘리자베스의 침실로 향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시신이 여전히 누워있는 것처럼 한복판이 푹 꺼진 매트리스를
골동품주철 침대가 떠받치고 있다. 시트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과학수사과에서 가져가서 조직, 땀, 정액이나 각질에 찾고 있겠지. 옷방은 욕실에 딸린 방으로 이어진다. 옷걸이 한가운데 서서 손가락으로 옷들을 훑으며 천의 감촉을 느껴본다. 66 사이즈, 유명 브랜드들. 대부분은 유행이 지난 옷들이다. 한때는 부유한 생활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절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음을 깨달은 여자가 입을 수 있게 만들어준 옷들이다. 서랍을 하나 열자 속옷이 쏟아져 나왔다. 끈 팬티, 캐미솔, 세트로 맞춘 브라와 팬티. 거의 공기보다 가벼워 보이는 것들도 있다. 선물로 받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직접 샀을까? 나는 엘리자베스 외투 주머니에 손을 슬쩍 집어넣어 초콜릿 포장지, 드라이클리닝 쪽지, 거스름돈, 영화표 반쪽, 주유 영수증과 배관업체의 명함을 꺼낸다. 욕실이 딸린 방에 발을 들여놓는다. 변기 커버는 내려가 있다. 욕조 바깥의 수건거리에는 타월 한 장을 단정히 걸어두었다. 크레이가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려 애쓴다. 안문 패널이 부서졌다. 도난 경보음이 켜졌다. 엘리자베스는 그 소리에 깨어 일어나 경찰에 전화했어야 한다. 한데 그러지 않고 목욕 가운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창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내다본다. 정원과 가로장 울타리 너머에 있는 밭은 해안도로를 둘러싼 산울타리를 향해 아래로 경사져 있다. 커튼은 열려 있었나요? 내가 묻는다. 그래요. 침대 옆 등은요? 켜져 있었고 책 한 권이 협탁의 스탠드 아래 놓여 있다. 케이트 에킨슨의 3, 그 후의 3이다. 책 중간쯤에서 책갈피가 배꼽 엿보인다. 이제 결말은 읽을 수 없게 됐군.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심리학자들은 형사들하고는 다른 눈으로 범죄 현장을 본다. 물리적 실마리와 증인은 특정된 용의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하지만 맥락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농장집은 수만 개의 정보 조각들을 담고 있다. 엘리자베스 하퍼가 어떻게 살았고 무얼 먹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듣고 텔레비전에서 보았는지 내게 말해준다. 서랍, 책 또는 사진 앨범 무엇이든 열어보기만 하면 나는 어머니에 관해서든 딸에 관해서든 뭔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부사항들 중 무엇이 중요한 증거이고 무엇이 백색 소음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면 이 모든 정보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엘리자베스는 누군가 오리라 짐작하고 대비했을까? 그날 밤 커튼을 열어둔 것은 모종의 신호였을까? 아니면 평소 습관이었을까? 부탁이 있어요. 나는 크레이에게 말한다. 애복 경위한테 앞문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해줘요. 총경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잠시 후 침실 창문을 통해 몽크가 표식 없는 경차차를 몰고 농장 트랙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차는 산 울타리 사이로 사라지고 나는 몽크가 차도로 나가 전진, 후진, 재전진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기다리는 사이 시트가 벗겨진 매트리스에 드러누워 침대를 토닥인다. 이리 와서 누워봐요. 크레이가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운다. 나는 남자의 춤이 없는데 어쩌면 아직 임자를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그 대사를 진지하게 치는 거야? 조용히 하고 좀 누워봐요. 누워서 뭘 하는데?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는 둘 다 입을 다문 채 흰색으로 칠해진 천장을 응시한다. 이윽고 길을 따라 힘겹게 올라와 자갈을 워그적대는 차 소리가 들린다. 차가 마구간 앞에 선다. 차량 문이 열렸다 닫힌다. 저 소리가 나는데 잘 수 있겠어요? 내가 묻는다.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에 따라 다르죠. 누군가 앞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라면 확실히 들릴걸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온기를 되짚어 층계를 내려가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간다. 주방 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가 후문으로 향한다. 잔디를 깎은 지 오래라 잡초가 화당은 점령했다. 서둘러 떨어지는 태양이 불붙은 하늘을 등지고 지표선을 선명하게 아로새긴다. 뒤를 돌아보니 이제 집은 오렌지빛으로 멱을 감고 있다. 나는 눈으로 창문들을 훑고 프렌치 터울을 지나간다. 오랫동안 꼼짝도 않고 서서 지켜보면서 오로지 내 몸속 혈관에 내린 박동과 갈매기들이 거치게 끼룩대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 크레이 총경이 내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뭔가 없어진 게 있나요? 내가 묻는다. 여동생 말로는 크로 부인이 때로 인부들에게 돈을 주려고 집에 현금을 놔뒀다고 하네요. 또 보석류 몇 가지가 없어지고 전당포와 온라인 판매성을 뒤져보는 중이에요. 살인에 쓴 흉기는요? 18cm 단면 식도. 그것도 없어졌고 범인은 준비를 하고 오진 않았군요. 그게 중요한가?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세부 사항들을 다시 돌아보며 마음속에서 타임라인을 짜보려 애쓴다. 만약 누군가 앞문을 통해 농장집으로 침입했다면 엘리자베스와 하퍼가 잠에서 깼을 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한데 엘리자베스는 목욕 가운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살인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어쩌며 말다툼을 했을까? 아니다. 그랬다면 하퍼가 일어났을 테니까. 틀림없이 엘리자베스는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이 갑작스레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왜 강제 침입 상황을 거짓으로 연출하고 광보음을 작동시키지? 어차피 강도 사건처럼 보일 리는 절대 없었다. 범인이 엘리자베스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라. 누군가 실제로 농장집에 강제 침입을 했다면 더 들어오기 쉬운 장소들이 적어도 12곳은 있다. 유리창을 깨거나 세막대기로 파티오 문을 열어도 된다. 오각형 별하고 성경은? 크레이가 묻는다. 우리가 일종의 제의적 살인을 다루고 있는 건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총경은 내 대답에 협조한 표정이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덧붙인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말아요. 협상 체결. 진지하게요. 알았다고요. 뭉크가 농장집 문을 잠가야 하느냐고 묻는다. 크레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는 뭉크가 문에 사슬과 맹꽁이 자물쇠를 걸기를 기다린다. 당신한테 지역수사본부 사무실을 하나 내줄 수 있어요. 크레이가 소매를 내리고 커브스탄줄을 채우며 말한다. 이곳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범죄 현장으로 분류돼 있어요.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열쇠를 구해다 드리죠. 그리고 진술과 사진 복사본이 필요해요. 범죄 현장을 3차원으로 스캔한 이미지가 있어요. 최신 기술이죠. 컴퓨터로 농장집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현실에서 이방저방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것도 주세요. 총경이 손목시계를 본다. 공청회가 8시 반이야. 서둘러야 해요. 가서 뭐라고 하시게요? 가능한 한 입 다물고 있으려고.